내일부터 전국 장외투쟁에 나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일 대우를 강조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외연 확장을 당부한 듯합니다. 12.3 비상계엄 전에 어떠한 당내에서 메시지 나와야 한다는 말씀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황교안 발언부터 전한계 씨와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뒀던 장 대표. 비상계엄 1주년인 오는 12월 3일은 그의 취임 100일이기도 합니다. 사과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늘 지도부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요.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이제 곧 100일이 다가오는 시점이고 계엄 선포된 날을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12월 3일에 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질 수 있는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약 6개월 남은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사과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 송영훈 의원님, 이거 장동혁 대표랑 상의가 좀 된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지금 국민의힘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그것에 관해서 적합한 메신저인지 저는 대단히 의문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에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국민들 앞에 사과한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그것을 얼마나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실까요? 아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나 이렇게 냉소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과를 위해서는 적어도 현 지도부가 그것을 할 것이라면 충분한 빌드업 과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를 섣불리 가지 말고 그런 것을 공표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또 광주에 갔을 때 그럼 어떤 선제적으로 진정 어린 사과의 메시지가 있었다든가 또는 우리가 황교안이다와 같은 윤 어게인을 넘어서 황 어게인을 연상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당 대표 발로 나오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께서도 앞으로 저런 방향으로 가도록 물론 당을 유도해 준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그동안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장동혁 대표를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좌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과 완벽하게 단절하고 계엄에 관해서는 그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은 앞으로 당의 재건이 요원하기 때문에 정말로 당 지도부가 현실에 대한 뼈아픈 인식을 하고 각성하기를 이 방송을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당이지만 조현삼 의원님, 상대당에서 보기에 이거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봐야겠죠? 신동욱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겠죠. 아마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지선이 걱정이 될 겁니다. 지금 예. 장동혁 대표가 전혀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에 그런 무게를 두지 않는 그러한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희망 고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그와 같은 스탠스를 취할 것이었으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언행을 하진 않았겠죠.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런 발언 바로 취소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극우 세력과 연대한다는 그런 발언 하지 않았겠죠. 설령 그 12월 3일 날 그와 같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해 본들 어떤 국민들이 그것의 진정성을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넌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그런 태도 변환을 요구하겠지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고 일각의 그냥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 대표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당 소속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누구보다 당 지지율과 지선 승리를 고민하는 게 바로 나다. 그런데 고민과 실제 행동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상황 진단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선거 전략을 과거의 선거 전략을 답습해서 저는 저런 말과 행동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지방선거는 모든 공직선거 중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한다면 충분히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긴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에 있는 세력들까지 다 포용해서 가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다는 그런 전략인데 그런데 저 전략의 전제 조건이 하나 틀린 게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보수가 사회 주류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전반적으로 보수가 4, 뭐 중도가 3, 진보가 3, 뭐 이런 식으로 사회 분포가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보수는 3 내지 2고 진보가 오히려 4에 가깝고 중도가 3이나 2에 가까운 수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펼칠 수 있는 선거 전략은 외연 확장을 통해서 선거 전략을 해야지 지지층만 결집해서 선거 전략을 세운다면 선거 승리하는 게 묘연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수립을 해야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어제 중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일종의 단일 대우 구축에 나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욱 의원님. 그런데 이런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하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요. 뭐 이런 중진 의원들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 마련인데 밖으로 별로 표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정당이다라고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정당에서 다른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데 당대표가 식사 자리를 통해서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한다?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다선의 중진 의원들이라면 아마 잘 알 겁니다. 지금 당에서 뭐 사과를 한다고 한들 정말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하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로 다가가는 정당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누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내용들이 없는데 사과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양두구육이라고 평가하겠죠. 특히 지금 당의 그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하는 다선의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 다선의 중진 의원들 아마 장동혁 대표의 1.5선보다 훨씬 오랫동안 정치해 왔고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의 그 당이 필요한 거 자꾸만 우측으로 해서 결국은 그 우까지 당을 몰고 가지 마라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도 없다가 아니라 중도층으로 오히려 더 많이 방향을 바꾸고 지금의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경종을 울려주는 얘기가 반드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것, 너무 아쉬운 대목이고요. 아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밖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당에서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결국 국민의힘을 앞으로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감히 단언컨대 예상해 봅니다. 예, 쓴소리가 아예 안 나오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전쟁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가도 공감대를 못 얻었다는 지적도 받았고요. 송영우 의원님, 그 회동 분위기 혹시 뭐 직간접적으로 좀 들으신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당내 재선 의원분들의 움직임 중에서 최근에 엄태영 의원이 당 그 의원 텔레그램 방에 당명 변경을 포함해서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 당명 변경까지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태영 의원은 평소에 그렇게 당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잘 오르내리는 편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명을 변경하고 재창당 수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역설을 했을 때에는 그만큼 느끼는 일선의 위기의식들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지역구가 충북 제천 단양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느끼기에 충청권이 매우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역시나 같은 충청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니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이 결국 장동혁 대표 본인의 위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태영 의원 같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을 무겁게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그리고 개혁신당 3%입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김인영 의원님, 장동혁 대표 측근이 한 언론이 이렇게 말했대요.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코멘트를 했습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다. 여러 말들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정당 지지도 추이를 봤을 때 연대 또는 그 연대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까지 이런 작전이 가능할까요? 정치가 생물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단순한 산수가 아닙니다.
지지율을 더해졌을 때 두 정당의 지지율이 합쳐졌을 때 더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수학 공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당장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지도 않을 뿐더러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합쳤을 때 그 지지율이 오롯이 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혁신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많고요. 더 나아가서 개혁신당 같이 저렇게 본인들의 정파성이 굉장히 뚜렷한 정당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하거나 또는 연대를 하게 됐을 때 오히려 반감을 해서 투표를 포기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런 거는 어찌 보면 소속 제3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기존의 양당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만들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단순하게 산수만 하면 안 되고 수학적인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런 관점이 부족한 상황인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대당 조윤선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일방적인 그 짝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산수 아니죠. 당연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힘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 지지도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정당의 색깔이 지금 너무나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 국민의힘을 뛰쳐나오고 난 다음에는 내란과 절연하는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그런 입장을 전제해 왔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하는 지도부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극우 세력과 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칫 그 지방선거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함께 연대하여 선거를 치른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혁신당이 이후 정당으로서 설계될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협소해진다고 하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묘책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생각일 뿐에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감대가 있는지 또 개혁신당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김진욱 의원님, 검찰이 항소할지 이게 또 큰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어요. 글쎄요, 뭐 이제 정치권에서의 양당의 역할이야 뭐 비판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은 뭐 일주일 정도의 항소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검찰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에서 이번에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항소에 대한 내규 그 부분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계적인 항소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이렇게 형종이 변경되었고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그 형량이 선고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장동 그 1심 재판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18명의 지검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 의견 표명이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 18분의 지검장들께서는 좀 의견을 좀 표명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사안이 항소를 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검찰이 항소를 자제하는 것이 맞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확실한 의견 표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송영훈 의원 반론 드릴게요. 갑자기 검사장들이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한 비약이죠. 오히려 민주당이 전대미문의 7천억 추징 포기라고 하는 결과를 낳은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항소 자제라고 하는 언어도단에 가까운 당 대변인 공식 논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자제라고 하는 것은 자자가 스스로 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했어야 그것이 항소 자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율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방증들이 도처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항소 자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5명의 피고인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전원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항소 자제가 되겠습니까? 공당이 그런 논평을 해놓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 대변인의 논평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같은 논리로 하자면 이것 항소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메랑을 얻어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애초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공당이 기조를 세우고 올바른 논평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패스트트랙 사안은 검찰이 항소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